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직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직업. 예, 직업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이란 단어에서 업이라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만 보자면 우리가 직업을 갖는 목적은 먹고 사는 일, 즉 생계 유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직업을 갖고 밥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 예컨대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다거나 또는 운 좋게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큰 돈을 손에 쥔 사람이라면 네. 굳이 직업 같은 건 가질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계는 보장됐으니까 네.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네. 그래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할 첫 번째 목적이 생계 유지다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생계 유지 외에도 직업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베버에 따르면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한 명령이죠. 따라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직업 없이 그냥 놀고 먹고만 있다면 베버는 신이 부여한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겁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그죠. 예.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이 없다면 모든 생명은 부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진 돈은 많은데 아무런 직업 없이 놀기만 하면 지나친 쾌락이나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자칫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신이 부여한 명령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건데 네. 근데 열심히 내가 일하고 노동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던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우리가 직업을 갖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직업 노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팍팍해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네. 현실에서는 직업 활동에서 아무런 만족이나 즐거움은 얻지 못한 채 밥벌이의 지겨움만 감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나 까미와 달리 사상가 중에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예컨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벌이는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선은 아니다. 돈은 단지 유용할 뿐이며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업 노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나 직업을 긍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한 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금수저네. 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인 아민타스 3세 주치였고요. 의사였어. 아빠가 의사예요. 네, 맞습니다. 또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왕자인 필리포스와 궁정에 살면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아마도 생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수저 출신이 아님에도 직업을 부정적으로 본 경우도 많은데요. 그건 누구예요? 예컨대 독일 철학자 니체는 사람들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노동의 고귀함 이런 걸 운운하는 걸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동의 고귀함은 가장 미련한 방식의 현대적인 광적 표상이다. 그것은 노예의 꿈이다. 아이고. 노동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삶의 공궁이 어찌 고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노예들은 노동이 고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정착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반면 귀족들은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서 노동을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미련한 노예들이나 갖는 거짓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게 니체의 관점입니다. 못 세대. 예, 그죠? 프랑스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도 비슷한 입장을 가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타락이다. 일을 통해서 인간이 실현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이다.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를 위해 살게 하는 대신에 외적 현실에 매인 가엾고 무력한 노예로 만든다. 그러니까 시오랑도 직업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기보다는 외적인 현실에 얽매인 무력한 노예가 되기 쉽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나 시오랑은 직업 노동을 열심히 해도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그건 말이고 네.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직업을 갖는 게 필요한가 아닌가 또는 노동이 긍정적인 활동인가 부정적인 활동인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갖고 밥벌이에 나서야 합니다. 사상가들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든 간에 우리 앞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자아도 실현하고 자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밥벌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밥벌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고 있죠. 하지만 생계만 그럭저럭 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만족감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앞서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밥벌이도 하면서 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걸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걸 저한테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아니 이 주제를 갖고 그렇죠. 오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솔직히 근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예. 다만 생계 때문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만족감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네. 알베르 까미의 에세이 중에 시지퍼 신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길 권해드릴 텐데요. 까미는 책에서 오늘날의 직장인의 삶을 그리스에 나오는 시지퍼, 우리가 흔히 시시포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시지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노동자는 그 생애의 그날을 똑같은 일에 종사하며 산다. 그 운명도 시지프에 못지않게 부조리한 것이다. 부조리한 거야. 예, 그죠. 그러니까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인데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인해서 죽은 뒤에 벌을 받는데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바위는 정상에 다다르면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져서 다시 밀어 올리기를 끝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영원히 끝나지 않고 되풀이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직장인도 매일매일을 지루하고 재미있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까미는 직장인들도 시지프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조금 투덜대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까지 이거를 매몰차게 해버리면 너무 과한 비유인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예요? 예, 그죠. 까미는 시지프의 운명 그리고 그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오늘날의 노동자의 운명을 부조리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부조리란 욕망하는 정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직업 활동도 부조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꿈꾸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리지 않나요? 마치 시지프가 어렵게 바위를 밀어 올려 정상에 도달하면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이 욕망하는 것과 실망을 안겨주는 현실이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조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까미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직업활동도 부조리한 상태에 있는 거죠. 까미 입은 잔인하네. 그죠? 세상도 그렇고 직업도 부조리하다.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죠? 뭐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 까미가 조언하는 건 뭐냐면 예. 그 세상은 부조리한데 우리가 먼저 명철한 의식으로 부조리를 직면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시지프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시지프는 길고 고통스러운 노력 끝에 그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데 성공을 하죠. 네. 하지만 바위는 곧이어 반대편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이 허사가 되었잖아요. 그죠? 네. 이에 이제 이 상황에서 시지프는 잠시 한숨을 쉰 후에 네. 다시 아래로 걸어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까미가 주목한 순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진 바위를 향해 다시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순간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오태훈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정상까지 올려놨는데 네. 그 돌이 떨어지고 네. 그 돌을 다시 밀어 올리려고 내려가는 순간. 네, 뭐라고 그렇습니다. 했나? 예.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자. 바로 저 정상에서 되돌아 내려오는 걸음. 잠시 동안의 휴식 때문에 특히 시집부는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이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을 고통을 향하여 다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 마치 내쉬는 숨과도 같은 이 시간, 또한 불행처럼 어김없이 되찾아오는 이 시간은 의식의 시간이다. 그가 산 꼭대기를 떠나 형벌을 내린 신들의 소굴을 향하여 조금씩 더 깊숙이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 시집부는 자신의 운명보다 더 우월하다. 그는 그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네. 까미는 시지프가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때 시지프는 투덜거리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 삶을 되돌아보는 의식의 시간을 가지죠. 이 순간이 바로 부조리를 발견하고 직면하고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까미는 이 순간의 인간을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하고 강하다고 본 거죠. 즉 부조리한 세계에 굴복하지 않고 명철한 의식으로 부조리와 대면하면서 반성하고 반항의 길을 모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런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까미는 책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까미는 우리가 갖는 직업을 부조리한 세계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고 행복을 찾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멋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지프가 바위를 끊임없이 굴러 올려야 하는 것처럼 현대인의 직업도 알고 보면 반복적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명철한 의식으로 그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적인 반항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 직업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조리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반항을 하고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